오늘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 강도 몽유롭게 소설이죠. 당연히 액자연구소고요. 그 중에 내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무능한 남편과 아들을 비난하며 탄식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 당시 강도,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고 하는 건 강화도를 얘기해요. 강화도가 청나라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죽게 된 많은 여인들의 원한에 사무친 영혼들이 주인공의 꿈에 나타나 조정 대신과 강화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을 비난하는 것이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연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 내지는 병자호란쯤에 멀지 않은 시대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후세의 훈계를 주기 위해 어느 우국지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작품은 당시 조정 대신과 강화도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 중심 내용이다. 그리고 병자호란에 대한 독창적인 고발 문학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다. 자, 장면이 전환되나요? 달이 휘영청 밝았다. 그는 청어선사죠. 어렴풋이 한 꿈을 꾸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꿈이 뭐예요? 그렇죠, 인몽이죠. 즉 내화로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몽유롭게 소설 또는 몽자류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물빛같이 푸르렀고 음산한 밤 공기가 주위를 휩싸았다. 이따금 찬바람이 엄습했고, 엄습하다는 건 갑자기 습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훅 불어왔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처량한 밤 기운이 감돌아 심상치 않았다. 심상치 않아 대수롭지 예사롭지 않았다. 특이했다. 자, 여기까지 푸르다, 음산하다, 찬바람, 밤기운 이런 걸로 보니까 시각적, 촉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청어선사는 손에 석장을 짚고 지팡이죠. 달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리저리 거닐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밤중이 되어 바람에 소리가 들려오는데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하였다. 그 노래와 그 웃음소리, 울음소리는 다 부녀자들의 것으로서 한 곳에서 들려왔다. 이거 혹시 선녀? 나는 나무꾼?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선사는 매우 이상히 여기고 가만 다가가 엿보았다. 그러니까 거기 개입한 건 아니에요. 보기만 하는 거네요. 그곳에는 수많은 부녀자들이 열을 지어 떼글떼글 앉아 있었다. 와우.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 선사가 뭐가 되겠고 관찰자가 되겠네요. 수많은 부녀자들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관찰자와 그 다음에 수많은 부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사의 입장에서 내용이 진행될 건가? 아니면 지금처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쭈글쭈글했고 백발이 성성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매우 늙었나 봐요. 또 젊은 여인도 있었는데 삼단 같은 머리를 하고 삼단 같은 머리, 삼으로 묶은 단거 같은 머리라고 황홀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황홀하게 차려입는 건 좀 화사한가 봐요. 그들은 모두 함께 있었는데 비통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전부 다 슬퍼 보였다. 한마디로 여인들에 대한 선사의 인상이죠. 그래서 청어선사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좀 나아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떤 사람은 두어 발이 넘는 노끈으로 머리를 묶기도 했고, 머리를 묶었다는 것은 이게 꽁꽁 묶었다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이는 한자가 넘는 시퍼런 칼날이 시뻘건 선지피가 엉긴 채 뼈에 박혀. 무슨 이거 거의 좀비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다.
이 노끈으로 머리를 묶었다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을 묶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요건 목을 메었다라는 의미도 갑자기 느낌이 확 오네. 왜? 요 구절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또 머리통이 박살이 났는가 하면 물에 잔뜩 들이켜 배가 불룩한 사람, 이거 그러니까 머리통이 박살났다는 거는 뭐 망치라든가 도끼 같은 걸로 이제는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물에 잔뜩 들이켜서 배가 불룩하다는 건 익사했다, 물에 빠져 죽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이 여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자, 목매달아 죽은 사람, 칼에 찔려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전부 다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전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귀신이야. 이 끔찍스러운 참상은 두 눈 뜨고는 참아볼 수가 없었고, 자,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눈 뜨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 아주 거지 같거나 참담하거나 뭐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목불인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목불인경. 눈으로 보아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날카로운 붓으로도 낱낱이 기록할 수 없는 생지옥이었다. 생지옥이라고 누가 평가를 내려요? 그렇죠.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죠.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한 여자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이 한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첫 번째 여인. 종묘사직이 전란을 입어 그 참상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건요, 나라와 왕실과 나라, 그냥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란을 입어, 어떤 전란? 병자호란. 슬프에다 하늘이 무심탄 말인가요? 아니면 요게 이 장난인가요? 자, 이거 거의 뭐 충신이에요. 그죠? 이 여자. 자, 비참한 나라 현실에 대한 탄식이에요. 구태여 그 이유를 든다면 바로 우리 낭군의 죄이겠죠. 잠깐.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게 자기 남편의 죄래요. 남편이 누군데 했더니 당시 영의정을 지낸 김유래요. 태보의 높은 지위며, 태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임금을 돕고 백관을 다스리는 대신, 한마디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체부의 중책을 지닌 사람이, 체부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나가서 일을 보는 관아의 중책을 진 사람이 누가? 우리 낭군이 공론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한마디로 공적인 의견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공론을 무시하고 그러면 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네. 그게 문제라는 거겠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편벽되게도 한쪽으로 치우쳐 강도의 중책을, 강도가 뭐라고 그랬죠? 강화도. 결국은 강도의 중책이라는 것은 강화도를 다스리고 수비를 맡는 일을 자기 자식에게 맡겼지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예요. 그렇다면 자기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겠죠. 이 첫 번째 애한테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을 맡을 능력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사사로운 정이겠죠. 결국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비판이다. 자식놈은 중책을 잊고 밤낮 술과 계집 속에 파묻혀 마음껏 장락에 빠졌습니다. 장차 닥쳐올 외적의 침입을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어찌 군무에 힘쓸 일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군무, 군대, 이게 군대잖아, 군대. 요거는 업무할 때 묻자야. 즉 군사와 관한 일. 깊은 강, 높은 성, 험한 요새를 갖고도, 한마디로 강화도에 있는 성은 외적이 침입하기 매우 힘든 어떤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를 그르쳤으니, 전쟁에서 져가지고 항복을 하게 되었으니 죽어 마땅하지요. 강화도가 지형적으로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항복하게 되었으므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에다 이내 몸이여 나는 떳떳이 자결했다고 자부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아니 아들은 자결을 못했어. 하지만 나는 떳떳하게 자결을 했어. 매우 베리매니마치하게 강직한 성품이야. 다만 지 자식놈이 살아 나라를 구하지 못했고 죽어 또한 큰 죄를 지었으니
하늘에 더러워진 이름을 어떻게 다 씻어버리겠어요? 쌓이고 쌓인 원한을 쌓이고 쌓인 원한, 하늘에 닿을 듯한 원한,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철천지한이 가슴 쏙쏙들이 박혀 한때라도 잊을 날이 없군요. 자, 여기까지 네와 첫 번째가 되겠네요. 무능한 남편과 아들을 둔, 그 다음에 그러한 남편과 아들을 비난하는 첫 번째 여인의 탄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도 몽유록 네와 첫 번째 여인이 무능한 남편과 아들을 비난하며 탄식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